1774년 5월 루이 15세가 천연두에 걸려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그해 6월 11일 왕세자 루이는 랭의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르고 루이 16세로 이 프랑스의 국왕이 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당연히 왕비가 되었겠죠. 그리고 마리 앙투아네트와 척을 졌던 마담 디바리는 당연히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추방당하게 됩니다. 자, 왕비가 된 것에 너무나 흥분한 마리 앙투아네트가 어머니에게 지금의 제 신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긴 한데요. 하지만 당신의 이 귀여운 막내딸인 저에게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국을 골라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환희에 찬 편지를 씁니다. 자신이 프랑스의 왕비가 된 것에 너무나 감격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사위의 이 소심한 성격과 딸의 이 경박한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마리아 테레지아는 뭔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고 대사에게 나는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 그의 운명은 굉장해지거나 몹시 불행해질 게 틀림없어. 국왕이나 재상의 위치, 국가의 형세에 대해 전혀 지금 안심할 수 없는 데다가 그의 자신이 그렇게나 어리니 그 애는 한 번도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줄 모르는데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 같아 하면서 걱정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딸에게 제발 경박하게 굴지 말고 국왕과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좀 해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편지를 보내줘. 당연히 마리 앙투아네트는 네 엄마 그럴게요 하면서 약속의 편지를 보냈지만 마리아 테레지아는 그 애가 누렸던 가장 아름다운 날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같구려 하면서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자,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제 왕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데요. 이게 본래 희고 고운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굉장히 탐스러운 머리칼에 이 날씬한 체형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왕비가 되면 더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지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 로즈 베르탱을 영입해서 프랑스 패션을 주도하고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 리더로 거듭나게 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제 왕비인 만큼 전용 헤어드레서가 있었어요. 레오나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행시킨 머리 스타일이 있었어요. 아주 높게 부풀린 머리 스타일을 푸푸 스타일이라고 해요. 푸푸 스타일이 이 머리 위에 지금 배 올라가 있는 거 보이세요? 실제로 이렇게 어떤 모형을 올려서 형상화하는 그런 스타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아주 높게 부풀린 푸푸 스타일은 일종의 왕비의 상징과도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너무너무 높게 머리를 올리고 장식을 해서 무도회를 가야 되는데 마차 안에 머리가 닿아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갔어야 했을 정도다 라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여튼 이런 스타일이 유행을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가채가 유행을 하면서 가채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던 것과 똑같이 이 머리 스타일을 하는데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스타일 때문에 많은 귀족들이 힘들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자, 프랑스 왕실에서는 왕비가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이런 모습이 다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다 왕비의 그 꾸미는 모습을 이제 구경하러 귀족들이 몰려들어서 이 베르사유 궁은 매일 북새통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아름답게 변모하는 이 모습에 경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겠지요. 하지만 적국 출신의 왕비를 본래 곱게 보지 않던 그런 시선들이 많았는데 이런 화려한 모습을 보이자 화려한 옷과 보석에 빠져서 사치를 한다라면서 이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리고 이 재미있는 푸푸 스타일을 머리 스타일을 풍자한 그림이 나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왕과 왕비가 된 이후에는 어쨌든 후계자를 생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죠. 자, 그런데 국왕이 빨리 그 수술을 결심하지 않아서 여전히 결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마리 앙투아네트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 있었어요. 아무리 외모를 예쁘게 꾸미고 있어도 그 마음속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모습을 예쁘게 꾸미고 친구들과 가볍게 쾌활하게 노는 정도로 즐겼는데 이 놀이의 강도가 점점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 왕비를 둘러싼 이 폴리냐 백작 부인을 비롯한 이 수상한 말동무들이 왕비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데 새벽까지 가장무도회를 즐기고 만찬을 즐기며 이 순간의 즐거움으로 우울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했던 거죠. 지긋지긋한 궁중예법 정말 싫어. 후계자를 왜 못 낳냐라는 비난의 화살 싫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라면서 마리 앙투아네트는 유흥과 사치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어떨 때는 몰래 궁을 빠져나와서 얼굴을 가리고 도박을 즐기기도 하죠. 자, 그러다 보니 왕비 앞으로 책정된 이 예산을 다 쓰고 또 빚을 지게 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는 재정 악화의 원인이 궁정의 사치, 특히 왕비의 사치 때문이다라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죠. 마리 앙투아네트를 적자 부인, 비난 어린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는데요. 자, 또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편지를 보내서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사치를 부리냐. 제발 행동을 좀 똑바로 하라 하면서 또 질책을 하게 됩니다. 자, 편지를 한번 읽어보면 너는 모든 것에 쉽게 물들고 금방 빠져드는구나.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너의 잘못으로 큰 불행과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쾌락만을 쫓다가는 결국 파멸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어머니의 경고를 전하는 메르시 대사에게 이미 베르사유의 사치와 향락 문화에 물든 마리 앙투아네트는 도대체 어머니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루해질까봐 너무 겁이 나는걸요? 라고 말을 하면서 더 이상 어머니의 충고가 통하지 않게 되었음을 보이게 되죠. 자, 이 부분을 보면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베르사유 궁의 낭비와 사치는 루이 14세 때부터 굉장히 오랜 간습처럼 이어져 와서 귀족과 왕족들의 권리이자 의무인 듯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도박을 해서 또 빚을 지기도 했는데 사실 도박빚으로 말하자면 왕비보다는 이 루이 16세의 동생인 아르투아 백작 쪽이 더 심했어요. 더 큰 사치를 하고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 궁정 내에서는 왕비의 사치보다는 사실 후계자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어요. 자, 그래서 주변에 계속 압박이 들어오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마리 앙투아네트는 어느 날 친척인 이 샤르트르 공작 부인이 아이를 사살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막 울부짖으면서 그게 아무리 끔찍한 일이라도 최소한 그만큼이라도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산을 한 것은 너무 안타깝지만 사산이라도 좋으니까 아이를 가져보고 싶다라는 절규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곧 루이 16세의 동생의 부인인 이 아르투아 백작 부인이 보란듯이 아들을 출산합니다. 이 아르투아 백작 부인은 1773년 11월, 그러니까 루이 15세가 살아있을 때 그 샤보이의 테레지와 결혼을 하거든요. 16살에 결혼을 하는데 신부는 당시 17살이었고요. 그렇게 미인이거나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냥 보통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국왕 루이 15세가 얼마나 주책맞은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이번에 맞이한 손자 며느리는 다른 건 볼 건 없는데 가슴이 굉장히 예쁜 것 같다라는 그런 노망난 듯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아르투아 백작 부인이 왕비보다
아들을 먼저 낳게 된 거예요. 베르사유 궁에서는 왕족들이 아기를 낳으면 다 가서 그 출산 과정을 지켜보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르투아 백작 부인이 아기를 낳는 장면을 같이 가서 보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돌아오면서 또 귀족들이 뻔히 알면서 왕비께서는 왕위 상속권자를 언제 주실 수 있나요? 하면서 비꼬는 또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때는 이미 왕궁 생활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던지라 좀 위험있게 잘 처신을 하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후에 도저히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격하게 흐느끼며 울었다고 하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왕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 당연히 다른 곳에서 풀고 있겠지 하면서 시녀들과 아침에 산책이라도 하면 정부와 길을 걷더라 라고 소문이 났고, 하다못해 시동생과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내용의 팸플릿이 만들어져서 배포되기도 해요. 시동생과 좀 친하게 지내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 루이 16세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그 후계자가 없는 상황이다 보면 남동생 2명에게 기회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남동생 2명도 왕비를 부정한 여인으로 만드는 어떤 소문을 만드는데 손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다 라는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팸플릿을 보게 된 마리 앙투아네트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본 루이 16세가 왕비의 마음이 풀어지기를 바란다 하면서 1774년 꽃을 좋아하는 부인, 제가 꽃다발을 드릴게요. 그건 바로 푸티 트리아농입니다 라는 쪽지와 함께 푸티 트리아농을 선물합니다. 베르사유 궁 내에 있는 작은 궁전이었던 건물이라고 할까요? 이 건물은 원래 루이 15세가 자신의 정부인 마담 디바리를 위해서 지어준 아주 작고 예쁜 궁전 내 궁전이었는데,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 건물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곳을 뭔가 자신만의 작은 궁전으로 만들어가게 되죠. 왕실 건축가 리샤르 미크를 시켜서 당시에 또 중국식 정원을 꾸미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대요. 그래서 중국식 정원으로 꾸미게 하고 오밀조밀 예쁜 장식물을 가져다가 배치를 하면서 여기를 꾸며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777년 4월 18일 이 마리아 테레지아와 함께 통치를 하고 있던 공동 황제이며 마리 앙투아네트의 오빠인 요제프가 뭔가 가명을 써서 이 베르사유를 방문을 하게 돼요. 베르사유에 방문을 해서 정식으로 왕과 왕비를 아련하고 막 이러려면 굉장히 복잡한 의식을 거쳐야 돼서 좀 편안하게 동생 부부를 만나려고 이렇게 불시에 베르사유에 온 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여동생을 만났는데 너무나 오랜만이니까 반갑다. 그런데 너 도대체 행동 왜 이따위로 하니? 하면서 또 본격적으로 막 잔소리를 합니다. 너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 화장이 너무 진해서 너무 역겹구나. 제발 좀 정숙하게 행동 좀 똑바로 할 수 없니? 라고 잔소리를 했고요. 그래도 마음속에 이 여동생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제발 요렇게 행동을 해야 해 하면서 따뜻한 훈계를 또 조목조목 적어주기도 하죠. 자, 그리고 방문한 진정한 목적, 매제인 루이 16세와 단둘이 만나서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게 돼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남자 대 남자로 정말 솔직하게 자신이 전해주어야 할 이야기를 매제에게 전해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제프가 자기 동생 레오폴드 대공에게 당시 매제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일부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진정한 결혼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당장 수술을 해라, 수술을 받아라 라는 설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남자가 잠자리에서 이 여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
애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하죠. 자, 이렇게 요제프 황제가 직접 와서 설득까지 하니 그 망설이고 망설이던 수술을 드디어 받게 돼요. 루이 16세가. 아휴, 결혼한 지 7년 3개월 만에 이들 부부는 비로소 결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